러시아의 전격적인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이 전쟁터로 변한 지도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은 희미해졌지만 시리아나 예멘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 역시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 미시건 대학교에서 진행했던 한 연구에 따르면 1816년부터 2010년까지 약 200년 동안 지구상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해가 단 한 해도 없었다고 하니까요. C.S. 루이스도 평생 2번의 큰 전쟁을 겪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장교로 복무하며 대륙으로 파병되었다가 부상을 입고 돌아왔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옥스퍼드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서 직접 파병이 되지는 않았지만 일종의 민방위와 비슷한 부대에 소집되어 순찰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의 글 중에는 이 전쟁과 관련된 그의 생각을 담은 내용들도 자주 발견되죠. 전쟁과 관련된 논의 중 하나는 반전운동입니다. 반전운동에도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종류의 전쟁에 반대하는 가장 강한 평화주의 활동 중 하나죠. 오늘날에도 특정 진영에서 이 반전운동은 상당히 주된 이슈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까요. 이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전쟁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어떤 이들은 러시아의 침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일조차 반대합니다. 그렇게 하면 전쟁만 길어질 뿐이라는 이유죠. 물론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하면 그 전쟁은 금방 끝날 겁니다. 대신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잃어버릴 것이고 어쩌면 독립까지 상실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폭력과 억압, 차별적 조치에 노출될 게 분명합니다. 전쟁만 끝나면 이 모든 것들은 상관없는 일일까요?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도 이런 종류의 반전운동 사상이 존재했습니다. 나치가 첫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동쪽이었고, 일부 서유럽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토가 공격받는 것도 아닌데 나치와 싸울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합병할 때도 그들은 잠잠했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치가 원하는 지역을 독일에 떼어주도록 체코를 압박하기도 했었죠. 어떻게든 전쟁만 피하면 된다는, 혹은 빨리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히틀러의 욕심을 채울 수는 없었고, 결국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과 함께 유럽도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기 시작했죠. 1940년 C.S. 루이스는 옥스퍼드 반전론자 협회에서 나는 왜 반전론자가 아닌가라는 제목의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강연의 원고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 실려서 우리말로도 출판되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실린 루이스의 반전론 논리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루이스는 이 논의를 매우 조심스럽게 시작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논리를 쌓아가는 특유의 방식을 사용하죠. 루이스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루이스는 사람들이 이 판단에 사용하는 요인들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합니다. 사실, 직관, 권위가 그것이죠. 만약 어떤 주장이 이 3가지 요소에 근거해 탄탄하게 입증된다면 그건 옳다고 말해야 할 겁니다. 그럼 반전론은 어떨까요? 먼저 사실 부분입니다. 반전론자들은 전쟁이 일으키는 다양한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언제나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전쟁이 유익보다 해를 더 많이 끼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이 히틀러에 맞서 싸우는 대신 항복했다면, 또는 6.25 전쟁 당시 기습을 해온 북한군들에게 남한이 맞서 싸우기를 포기했다면 더 바람직한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히틀러가 유럽 전체를 점령한 후 선량하고 안정적인 통치를 해서 훌륭한 지도자로 기억될 수도, 한반도를 적화통일한 김일성이 모든 인민들에게 쌀밥에 고깃국을 먹여주는 유능한 수령이 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 과정에서 또 그 이후 실제로 벌어진 역사를 알고 있기에 그런 기대를 품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전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은 사실로 뒷받침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914년
유럽이 독일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악이었다면 그 악을 방지한 전쟁은 그 부분에서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관입니다. 우리는 전쟁과 관련해서 사랑은 선하고 증오는 나쁘다, 또는 돕는 일은 좋고 해치는 일은 나쁘다 같은 직관적인 판단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반적인 직관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반적인 직관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질 때는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두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을 먼저 도와야 할까요? 보통은 내가 돕기로 약속한 사람을 먼저 도와야 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을,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돕기로 합니다. 이건 그 시간 동안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포기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B라는 사람이 A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있다면 B에 맞서서 A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반전론자들은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B에 대한 폭력은 그를 죽이지 않는 선에까지만 적합하다거나, 개인을 죽이는 것은 적법하지만 전쟁의 대량 학살은 그렇지 않다는 식의 단서를 붙여야 할 겁니다. 첫 번째 주장의 경우 일반적인 상황에서 B에 대한 폭력이 적을수록 좋다는 말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의 강도를 낮춤으로 인해 B를 제재하는 효과가 떨어진다면, 또는 B에게 적은 폭력을 행사하려다 오히려 A가 추가적인 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또 두 번째 주장도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가 무력을 동원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나라로부터 빼앗으려고 할 때 이를 다른 나라들이 제재할 방법은 전쟁 말고 또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각 나라의 반전론자들의 수를 늘려서 그 나라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논리는 그 자체가 허술합니다. 오직 자유주의 국가만이 반전론자를 용인합니다. 독재 국가나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지도자의 전쟁 결정을 반대할 자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어떤 자유주의 국가의 반전론자들의 운동이 성공해서 그 나라가 어떤 형태의 전쟁이라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반전론자들은 그들을 용인하는 국가를 그렇게 하지 않는 독재 국가에 넘겨주게 될 겁니다. 즉 이런 종류의 반전론은 반전론자가 없는 세상을 향해 이바지하게 될 거라는 말이죠. 세 번째는 권위입니다. 루이스는 우선 자신이 속한 영국 사회가 선전포고를 내림으로써 반전론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합니다. 또 전쟁 결정은 수세기 동안 제도와 관행이 만들어질 정도로 일반적인 일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최종적인 권위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전론자들이 그들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반전론자가 될 수 있게 해준 교육, 반전론을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용적인 법률이 모두 그가 속한 사회 덕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사회의 권위를 최소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루이스는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신적인 권위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이 기독교적 반전론의 근거가 예수님의 몇몇 말씀에만 기초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구절이 대표적이죠. 그러나 루이스에 따르면 이런 구절들은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믿고 싶다면 주님의 다른 어려운 말씀들에도 무조건 순종해야 할 텐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죄를 지을 때마다 안구를 제거하거나 손을 자르지는 않습니다. 루이스는 이 명령에는 일종의 단서 조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일반적인 위해에 대한 무저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특정한 위해까지 무조건 저항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해나 모욕을 가해왔을 때 그를 향해 복수욕을 불태우는 것은 이 명령에 따라 금지되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할 작정으로 나를 밀쳐내려고 달려든다면 순순히 물러나서 그가 계속 희생자에게 달려들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이런 해석은 신약성경의 다른 부분들과도 조화를 이룹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아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하는 로마군 병사들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받는 급료에 만족하라고 조언했고, 바울과 베드로는 통치자들이 칼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기독교의 권위 역시 무조건적인 반전론을 지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루이스는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열거합니다. 초라한 잠자리와 추위와 더위, 갈증, 노역과 수모,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부조리 등등이죠. 그는 자신이 직접 전쟁에 참여해 봤었기에 이런 부분을 생생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명령을 따르며 전쟁을 계속 수행합니다. 하지만 정작 반전론자들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들은 자신들끼리의 따뜻한 상호 인정 안에 있습니다. 반전론으로 그들의 경력을 쌓아가고 전쟁에 나간 사람들로 인해 빈자리를 대신 얻을 겁니다. 일부 비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만날 일도 없고 그래서 별 타격도 없는 그런 비난들이겠죠. 루이스는 정작 전쟁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온갖 괴로움을 감당하고 있지만 반전론을 앞세워 전쟁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넌지시 묻고 있는 건데요. 조금 날카롭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런 직설적인 멘트를 반전론자 협회의 회원들 앞에서 했던 것도 흥미롭고요. 물론 루이스의 주장은 모든 종류의 전쟁에 찬성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명백히 침략적이고 악한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루이스는 지금 히틀러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해 병합하고 전선을 북유럽과 프랑스 등지로 확장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대륙의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전론자들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겠죠. 기본적으로 이 주장은 방어적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반전론에 관한 루이스의 생각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어떤 주장을 위해서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나아가 그것들이 타당한지를 제대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루이스의 주장은 확실히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 주제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